내 이름은 지은이다. 28살이고 결혼한 지 벌써 5해가 지났다. 남편 현우와 우리 결혼 생활은 마치 오래된 경부고속도로처럼 평탄하지 않았다. 도로가 구불구불 구비를 돌며 숲과 바위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사이도 언제나 명확하지 않고 불안했다. 우리는 경상남도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현우는 부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나는 남해읍 중심가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서 관리자 일을 한다. 그 미용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 머리를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는 척하는 아지트 같은 곳이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우리 집 낡은 호두나무 장식장 옆에 희끄무레한 가루가 흩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처음엔 먼지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나무좀이었다. 바로 살충제를 뿌렸는데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스크를 썼지만 다음 날 아침 주방 바닥 아래에도 또 다른 흔적이 보였다. 남해에서 벌레 퇴치 전문가들이 와서 가스 처리까지 했지만 우리 집을 일주일 내에 비워야 한다고 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일주일 동안 부산의 게스트하우스 비용을 계산했다. 집에 가는 것도 멀고 친구 집은 너무 좁았다. 우리 아버지네 호텔에 가자. 현우가 말했다. 빈 방이 하나 있대.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 김성호 씨는 거제도의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와 자주 만나지 않았다. 그의 집은 바닷가 조용한 골목 끝에 있었고 오래된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는 정원이 있었다. 모든 것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가구들이 숨겨진 이야기를 지키는 듯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린넨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채로 우리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오래된 사진처럼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들어와라. 집은 넓다. 다만 소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는 짧게 말했다. 우리 방은 좁고 무거운 문과 삐걱거리는 바닥이 있었다. 현우는 곧장 누워 야간 근무를 위해 잠들었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낯선 소리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발목에 가는 실팔찌를 채웠다. 내 작은 비밀이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현우가 출근한 저녁 나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흐려졌다. 그때 조용한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국물 좀 끓였어요? 오실래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에나멜 냄비, 두꺼운 껍질의 빵, 그리고 색색의 소금 그릇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국을 먹었다.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그의 시선이 불공평하게 나를 훑고 있었다. 눈썹 아래로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하는 그 모습은 마치 목수가 눈으로 나무를 재는 듯했다. 그의 햇볕에 그을린 손에는 굵은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다. 보통은 보지 않으려 하지만 나는 봤다. 여기 불편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물었다. 새로운 곳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확신 없이 대답했다. 여긴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는 가볍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 그 시선이 남아있었다. 차갑고 관찰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내 피부를 따뜻하게 감싸는 햇살 같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얇은 면 잠옷을 입고 머리는 연분홍색 새틴 리본으로 묶었다. 커피를 끓이려고 주방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이미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눈이 내게 잠깐 스쳤다. 재빨리 신문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커피가 끓는 동안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그는 아무렇지 않게 차를 따르고 있었다. 나는 청소를 돕기로 했다. 린넨 반팔 셔츠에 편안한 반바지, 그리고 작은 리본이 달린 내 사랑스러운 집 슬리퍼를 신었다. 청소를 하던 중 아버지는 작업실에서 나와 내 발목에 채운 팔찌의 시선을 잠시 멈췄다. 그 순간 가슴이 찌릿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는 무심한 듯 턱을 꽉 깨물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나는 걸레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얼어붙었다. 발밑에 물이 얕은 호수처럼 미끄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되자 현우가 빨리 밥을 먹고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켰다. 오래된 벽시계가 초침 소리를 조용한 고백처럼 흘려보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와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엔 2 손바닥 정도 거리만 있었다. 가까운 듯 멀고 멀면서도 가깝지 않은 거리.
LG 남해의 옛 지명가 그립나요? 그가 물었다. 조금요. 나는 속삭였다. 여기 있어줘서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한 몸이었지만 그 순간 이 남자 앞에서 금지된 생명처럼 느껴졌다.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치 책을 잘못된 페이지에서 덮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따뜻하고 강한 손이 얇은 스카프 너머로 나를 감싸고 속삭이는 꿈을 꾸었다. 새벽 2시 40분, 목이 말라 깼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무 바닥이 조심스럽게 삐걱였다. 그림자가 문 앞에 멈춰섰다. 그 그림자는 오래 머물렀다가 멀어졌다. 나는 현우에게 바짝 붙었다. 그는 깊이 잠들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 그림자는 아버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밤의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 남긴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어쩌면 낡은 집의 삐걱거림 때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문 앞에 선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나는 계단 및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는 녹슨 열쇠를 내밀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계단은 마른 것 같아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의 입가에 살짝 스며든 미소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문을 열자 사과 껍질과 라벤더 향이 섞여 나를 반겼다. 상자 사이에서 나는 어두운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었더니 은으로 된 오래된 팔찌와 초록색 보석이 박힌 작은 장미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검은색 손수건도 함께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두었다. 남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돼?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돌아봤다. 그가 언제 왔는지 몰랐다. 여긴 조용한 물건들의 박물관 같아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길을 더 깊숙이 굴렸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는 팔찌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내 아내 거였어.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돼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아?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오지.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나는 팔찌를 손목에 잠깐 감아봤다.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 약속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오래 채우지 않고 다시 선반 위에 놓았다. 그 팔찌가 내 피부를 스치는 기억만이 남았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열기가 내려앉았다. 나는 연한 하늘색 여름 원피스를 입고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었다. 창문을 열자 포도 덩굴에서 싱그러운 향기가 흘러들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서는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아버지가 소매를 걷고 들어왔다. 더워졌네. 한쪽으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원피스 옷감을 가볍게 다듬으며 대답했다. 원피스가 바람결에 몸에 달라붙었다. 그의 시선이 내 쇄골을 스쳤다. 향기는 향수가 아니라 깨끗한 비누와 나무 냄새였다. 그의 눈은 내 어깨에서 가슴까지 천천히 미끄러졌다.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물러서지 않았다. 덩굴 손질 좀 해야겠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뭇가지마다 추억이 깃들어 있지. 나는 그 말을 놓쳤다. 어떤 것들은 자르지 말아야 해요. 내 목소리는 낮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입술을 오래 바라봤다. 그 순간 사람이 길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현우가 저녁에 돌아왔다. 급히 밥을 먹고 곧장 누웠다. 나는 거실에서 채스를 꺼내 주위를 돌렸다.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말을 두듯 말을 나누었다. 그는 말들을 힘있게 움직였고 나는 산만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속삭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가 답했다. 그가 일어나 물 한 잔을 가지러 갈 때 지나가며 내 손목을 살짝 스쳤다. 그건 확인하는 듯한 터치였다. 내 피부는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날 밤 현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미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에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급히 화면을 껐다. 아버지는 차를 따르며 괜찮냐고 물었고 나는 거짓말했다. 잘 못 자요. 그는 더 묻지 않고 내 컵을 내 앞으로 밀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돌처럼 무거웠다. 밤은 고요히 흘렀다. 다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 앞에는 그림자가 섰다. 이번엔 나는 일어나 조용히 다가갔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다가 멀어졌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손은 문고리에 얹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둠 속 팔찌가 은은하게 반짝였다. 다음 날 나는 흰 린넨 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치마,
그리고 여전히 나를 용감하게 만드는 팔찌를 착용했다. 그날은 햇빛 아래서 정원 의자를 그늘로 옮기고 토마토를 씻고 치즈를 자르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지나가다 오이 조각을 들어 한 입 베어 물더니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불꽃이 숨겨져 있었다. 내일 나무 재료 가게에 갈 거야. 심심하면 같이 가요. 좋아요. 나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밤이 내려앉았다. 바람은 마치 꿀로 짜인 천처럼 부드러웠고 빨랫줄 위에 내 원피스가 촉촉하게 말랐다. 나는 원피스를 접어들고 거실 테이블 위에 검은 손수건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손수건을 올려두었다. 그는 다시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손수건에 손을 대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맡겨진 낯선 비밀 같았다. 자정이 지나 집 안은 고요해졌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내일은 안 돼. 다음에? 미호. 내 안에서 무언가 딸깍 소리가 났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얇은 스카프를 어깨에 두르고 베란다로 나갔다. 아버지는 나무 벤치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읽지 않고 있었다. 안 주무세요? 어떤 밤들은 잠들고 싶지 않아 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나는 조용히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숨 쉴 만큼의 공간만 있었다. 말없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는 그것을 귀 뒤로 살며시 넘겨주었다. 그 짧은 접촉은 따뜻한 흔적을 남겼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일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질문들이 다가올 테지만 그 밤은 침묵과 팔찌의 은은한 울림으로 가득했다. 현우가 잠든 침대 옆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뒤틀려 있었다. 낯선 향기가 내 방을 가득 채웠다. 그건 내 것이 아닌 누군가의 향기였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밀어두었다. 마치 수다스러운 이웃처럼 계속 깜빡이는 불빛이 내 평화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벽장 위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은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착용하지는 않았다. 그 팔찌는 마치 답을 알고 있지만 아직 묻지 않은 질문처럼 내게 말을 걸었다. 아침 햇살이 집 안을 노랗게 물들였다. 나는 짙은 녹색 린넨 원피스를 입고 허리에 가는 벨트를 둘렀다. 낮은 가죽 샌들을 신고 발목에는 여전히 그 은팔찌를 걸었다. 머리는 부드럽게 풀어 헤쳐졌지만 그 새틴 리본은 여전히 머리 한쪽을 살짝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모습은 무심하지만 세심한 사람의 그것이었다.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단단한 나무를 보러 갈 준비 됐나요? 그는 눈을 들며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도시락을 챙겼다.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우리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아버지의 낡은 현대 포터트럭은 새벽 안개 속을 부드럽게 가르며 남해의 산길을 따라 달렸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멀리 산등성이에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이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며 손을 내밀어 내 무릎에 닿았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우연히 내 허벅지에 닿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따뜻한 감촉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산길을 지나 작은 마을 덕천에 도착했다. 덕천은 남해에서도 조용한 곳으로 옛 나무 장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우리는 나무 재료를 구입할 작업장을 찾았다. 시골 장터에는 꿀단지, 말린 버섯과 손으로 짠 집 바구니가 빼곡했다. 나는 작은 나무 향초와 자잘한 소품들을 구경했다.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아드님은 잘 계신가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내게 조용히 머물렀다.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알아챈 듯 미소 지었다. 돌아오는 길, 비가 가랑가랑 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우산을 펼쳐 나를 감싸 안았다.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어 차가웠지만 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달콤했다. 그는 앞만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 긴장감을 분명히 느꼈다. 남자들이 때로는 어깨를 꼿꼿이 세워 숨기려 하는 불꽃 같은 그 감정을 수건 좀 드릴게요. 그는 차에서 검은 수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그 수건에는 은팔찌에 새겨진 것과 같은 자수가 있었다. 고마워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어깨를 닦았다.
오늘은 내게 행운이 따라줄 거야.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우리가 호텔로 돌아오자 구름 사이로 빗방울이 부서졌다. 마당은 젖은 건초 냄새로 가득했고 포도덩굴은 고양이처럼 빗물을 털어내고 있었다. 나는 빨랫줄에 젖은 원피스 천을 펼쳐 말렸다. 한 손가락으로 천 가장자리를 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버지는 작업실 문에 기대어 있었다. 손에 든 호두나무 판은 살아 숨 쉬는 듯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 발목의 팔찌에 머물렀다. 팔찌가 가볍게 종을 울렸다. 멋진 액자가 될 거야. 그는 나무 이야기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사진 속의 조용한 것들을 간직하는 거지. 조용한 것들이야말로 혼자 남았을 때 가장 시끄러워요. 나는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날 저녁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이틀째 근무야. 기다리지 마. 나는 속으로 알았다. 그 말에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 나는 물을 끓이고 흰색 레이스가 달린 면 양말을 신었다. 그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즐거움이었다. 아버지는 작업실에서 나무판을 내려놓고 문가에 섰다. 그의 시선이 내 양말에 머물렀고 이내 내 눈을 마주쳤다. 짧고 솔직한 당황스러움이 내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다. 오늘 밤도 체스할래? 그는 물었다. 만약 당신이 내 말을 아껴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말들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의 결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봤다. 그날 밤 문 앞에 섰던 그림자의 긴장감이 다시 내 안에서 울렸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휴대폰이 반짝였다. 사진이었다. 현우가 주차장에서 웃고 있었고 옆에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다. 메시지는 우리가 만났어였다. 보낸 이는 미호. 목이 조여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침묵했다. 아버지는 내 눈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체스말을 옮기고 물을 가지러 갔다. 지나가면서 내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마치 축복하는 듯했다. 자정 무렵 바람에 대문이 흔들렸다.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한번 본 적이 있었다. 남해 물류창고에서. 죄송합니다, 지은 씨. 저는 박민수입니다. 현우 씨를 찾고 있어요. 전화가 안 되는데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내 심장이 멈출 듯했다. 민수 씨는 키를 가지러 들어갔다. 나는 스카프를 움켜쥐고 그와 함께 검은 수건도 손에 쥐었다. 바느질 자국이 내 피부에 찍혔다. 그날 밤 남해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라디오에서는 임시교통 통제를 알렸고 빗소리와 차가운 공기가 공존했다. 경찰 불빛이 검은 밤을 가르고 도로는 마치 낯선 경계선 같았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갔지만 차는 현우 것이 아니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민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었단다. 현우는 일찍 돌아섰다고 했다. 경찰이 우리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무거운 짐은 조금 내려갔지만 마음 한켠에 새로운 무게가 올라앉았다.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꼭 쥐지 않고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듯이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신성한 예배 후의 고요함 같았다. 현우의 휴대폰이 다시 깜빡였다. 나는 시간을 셌다. 아미로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검은 수건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천천히 덮었다. 마치 내 마음을 그 안에 놓는 듯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밖에서 덩굴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벽시계는 터널을 지나는 기차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다시 베란다에 나갔다. 아버지는 티셔츠 차림으로 비에 젖은 어깨에 물줄기 같은 선을 그리고 있었다. 일어나면 더 조심해야 해요.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 다시 삐걱거렸다. 칼바람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왔다. 두 개의 희미한 불빛이 돌길을 따라 흘렀다. 차가 멈추고 문이 닫혔다. 현우의 목소리가 복돼서 들렸다. 지은아, 여기 있니? 나는 발목에 채운 팔찌를 꽉 쥐었다. 은은하게 울리는 소리가 너무 솔직한 대답 같았다. 아버지는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나는 마당과 집 사이 문턱에 서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도시 전체가 깰까 걱정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침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미 젖은 신발과 내 향기가 아닌 그 향기와 함께 문을 통해 들어와 있었다. 지금이야. 아버지가 속삭였고 나는 대답하며 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남해 바닷바람과 섞여 집 안가득 새우며 들었다. 창문 너머로는 포도 덩굴이 햇빛에 반짝이며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하얀 린넨 원피스를 입고 허리에 가는 가죽 벨트를 둘렀다. 발에는 낮은 굽의 샌들을 신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헤쳐졌지만 분홍빛 세틴 리본이 한쪽 머리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팔목에는 여전히 은팔찌가 반짝였다. 낮은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방금 구운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또렷했다. 오늘은 그곳으로 가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덕천마을, 거기서 좋은 나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다. 네, 준비됐어요. 날씨도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차는 새벽 안개 속에서 조용히 출발했다.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달리며 아버지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그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살며시 닿았다. 순간 그 손끝이 내 허벅지에 닿았다. 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한 감촉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덕천마을에 도착하자 조용한 시골 장터가 우리를 맞았다. 꿀단지, 말린 버섯, 손으로 짠 집, 바구니가 빼곡했다. 나는 작은 나무 향초와 자잘한 소품들을 구경했다.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아이고,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아드님은 잘 계신가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며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알아챈 듯 미소 지었다. 돌아오는 길, 비가 가랑가랑 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우산을 펼쳐 나를 감싸 안았다.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나는 그 순간이 묘하게 달콤했다. 그는 앞만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 긴장감을 분명히 느꼈다. 남자들이 어깨를 꼿꼿이 세워 숨기려 하는 불꽃 같은 감정이었다. 수건 좀 줄게. 그는 차에서 검은 수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그 수건에는 은팔찌에 새겨진 것과 같은 정교한 자수가 있었다. 고마워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어깨를 닦았다. 오늘은 내게 행운이 따를 거야.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호텔에 돌아오자 구름 사이로 빗방울이 부서졌다. 마당은 젖은 건초 냄새로 가득했고 포도 덩굴은 고양이처럼 빗물을 털어내고 있었다. 나는 빨랫줄에 젖은 원피스 천을 펼쳐 말렸다. 손끝으로 천 가장자리를 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버지는 작업실 문에 기대어 있었다. 손에 든 호두나무 판은 살아 숨 쉬는 듯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 발목의 팔찌에 머물렀다. 팔찌가 가볍게 종을 울렸다. 멋진 액자가 될 거야. 그는 나무 이야기인 것처럼 말했다. 조용한 것들을 간직하는 사진이지. 조용한 것들이야말로 혼자 남았을 때 가장 시끄러워요. 나는 속삭였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날 저녁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이틀째 근무야. 기다리지 마. 나는 속으로 알았다. 그 말에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 나는 물을 끓이고 흰 레이스가 달린 면 양말을 신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즐거움이었다. 아버지는 작업실에서 나무판을 내려놓고 문가에 섰다. 그의 시선이 내 양말에 머물렀고 이내 내 눈을 마주쳤다. 짧고 솔직한 당황스러움이 내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다. 오늘 밤도 체스할래? 그는 물었다. 만약 당신이 내 말을 아껴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말들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의 결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끝이 떨리는 걸 봤다. 그날 밤 문 앞에 섰던 그림자의 긴장감이 다시 내 안에서 울렸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휴대폰이 반짝였다. 사진이었다. 현우가 주차장에서 웃고 있었고 옆에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다. 메시지는 우리가 만났어였다. 보낸 이는 미호. 목이 조여왔지만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침묵했다. 아버지는 내 눈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체스말을 옮기고 물을 가지러 갔다. 지나가면서 내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마치 축복하는 듯했다.
자정 무렵 바람에 대문이 흔들렸다.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한번 본 적이 있었다. 남해 물류창고에서. 죄송합니다, 지은 씨. 저는 박민수입니다. 현우 씨를 찾고 있어요. 전화가 안 되는데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내 심장이 멈출 듯했다. 민수 씨는 키를 가지러 들어갔다. 나는 스카프를 움켜쥐고 그와 함께 검은 수건도 손에 쥐었다. 바느질 자국이 내 피부에 찍혔다. 그날 밤 남해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라디오에서는 임시교통 통제를 알렸고 빗소리와 차가운 공기가 공존했다. 경찰 불빛이 검은 밤을 가르고 도로는 마치 낯선 경계선 같았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갔지만 차는 현우 것이 아니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민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었단다. 현우는 일찍 돌아섰다고 했다. 경찰이 우리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무거운 짐은 조금 내려갔지만 마음 한켠에 새로운 무게가 올라앉았다.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꼭 쥐지 않고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듯이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신성한 예배 후의 고요함 같았다. 현우의 휴대폰이 다시 깜빡였다. 나는 시간을 셌다. 아미로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검은 수건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천천히 덮었다. 마치 내 마음을 그 안에 놓는 듯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밖에서 덩굴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벽시계는 터널을 지나는 기차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다시 베란다에 나갔다. 아버지는 티셔츠 차림으로 비에 젖은 어깨에 물줄기 같은 선을 그리고 있었다. 일어나면 더 조심해야 해요.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 다시 삐걱거렸다. 칼바람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왔다. 2개의 희미한 불빛이 돌길을 따라 흘렀다. 차가 멈추고 문이 닫혔다. 현우의 목소리가 복돼서 들렸다. 지은아, 여기 있니? 나는 발목에 채운 팔찌를 꽉 쥐었다. 은은하게 울리는 소리가 너무 솔직한 대답 같았다. 아버지는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나는 마당과 집 사이 문턱에 서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도시 전체가 깰까 걱정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침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미 젖은 신발과 내 향기가 아닌 그 향기와 함께 문을 통해 들어와 있었다. 지금이야. 아버지가 속삭였고 나는 대답하며 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 피부를 감싸 안았다. 나는 하얀 린넨 원피스에 가는 가죽 벨트를 둘러 허리를 강조했고 발에는 낮은 샌들을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헤쳤지만 연분홍빛 세틴 리본이 한쪽 머리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손목에는 여전히 은팔찌가 반짝였다. 그 팔찌는 작지만 내 안에 숨겨진 용기를 일깨웠다. 창문 너머로는 포도 덩굴이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며 바람에 살랑거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빨랫줄에 걸린 원피스 소매를 다듬었다. 바람이 원피스를 몸에 밀착시키며 내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그 모습에 나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던 아버지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어떤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저녁에 체스 할래?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이번엔 내 말을 봐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체스말을 움직이며 말없이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 떨림은 그날 밤 문 앞에 섰던 그림자의 긴장감을 내 안에 다시 일깨웠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속삭였다. 그때 휴대폰이 반짝였다. 화면에는 현우가 주차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다. 메시지는 우리가 만났어. 보낸 이는 미호였다. 목이 조여오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껐다. 아버지는 내 눈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체스말을 옮기고 물을 가지러 갔다. 지나가며 내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마치 축복하는 듯했다. 자정 무렵 대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남해 물류창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은 씨. 저는 박민수입니다. 현우 씨를 찾고 있어요. 전화가 안 되는데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멈출 듯했다.
민수 씨는 키를 가지러 들어갔다. 나는 스카프를 움켜쥐고 그와 함께 검은 수건도 손에 쥐었다. 바느질 자국이 내 피부에 찍혔다. 그날 밤 남해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라디오에서는 임시교통 통제를 알렸고 빗소리와 차가운 공기가 공존했다. 경찰 불빛이 검은 밤을 가르고 도로는 낯선 경계선 같았다. 우리는 가까이 다가갔지만 차는 현우 것이 아니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민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었단다. 현우는 일찍 돌아섰다고 했다. 경찰이 우리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무거운 짐은 조금 내려갔지만 마음 한켠에 새로운 무게가 올라앉았다.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꼭 쥐지 않고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듯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신성한 예배 후의 고요함 같았다. 현우의 휴대폰이 다시 깜빡였다. 나는 시간을 셌다. 아미로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검은 수건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천천히 덮었다. 마치 내 마음을 그 안에 놓는 듯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밖에서 덩굴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벽시계는 터널을 지나는 기차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다시 베란다에 나갔다. 아버지는 티셔츠 차림으로 비에 젖은 어깨에 물줄기 같은 선을 그리고 있었다. 일어나면 더 조심해야 해요.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 다시 삐걱거렸다. 칼바람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왔다. 두 개의 희미한 불빛이 돌길을 따라 흘렀다. 차가 멈추고 문이 닫혔다. 현우의 목소리가 복돼서 들렸다. 지은아, 여기 있니? 나는 발목에 채운 팔찌를 꽉 쥐었다. 은은하게 울리는 소리가 너무 솔직한 대답 같았다. 아버지는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나는 마당과 집 사이 문턱에 서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도시 전체가 깰까 걱정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침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미 젖은 신발과 내 향기가 아닌 그 향기와 함께 문을 통해 들어와 있었다. 지금이야. 아버지가 속삭였고 나는 대답하며 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내 폐를 가득 채웠다. 문을 열자 젖은 흙내음과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현우가 들어섰다. 그의 젖은 구두 자국이 마당의 돌에 선명히 찍혔다.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말없이 문을 닫았다. 내 몸은 긴장과 해방감이 뒤섞인 채 가벼워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여전히 살며시 자리 잡고 있었다. 현우의 옷에서는 낯선 향기가 났다. 그 향기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다. 이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흰 린넨 원피스에 가는 벨트를 다시 한번 조였다. 발목에 감긴 은팔찌가 차갑게 반짝였다. 이 작은 장신구는 이제 내 용기와 비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머리카락 사이로 분홍빛 새틴 리본이 살짝 빛났고 그것은 마치 내 안에 숨겨진 부드러운 강인함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는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꼭 잡았다. 현우는 잠시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길 원하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 한켠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나를 찾아올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현우, 우리에겐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나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아침 식탁 위에는 아직도 구운 빵과 신선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을 깨웠다. 오늘은 뭘 할까? 현우가 물었다. 우선 우리 집 주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무 팔찌를 좀 더 알아볼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낡은 집과 마당을 정리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마주했다. 은팔찌는 내 손목에서 가볍게 흔들리며 묘한 울림을 전했다.
그것은 내게 속삭였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루가 저물 무렵 나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장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낯익었다. 바로 그 은팔찌를 차고 있는 여자였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때 작업실 문이 살짝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이 오늘따라 더 깊고 무거웠다. 그녀가 누구냐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네, 그 여자. 당신 아내였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리고 그 밤 다시 한번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선명하게. 나는 팔목의 은팔찌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어가겠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 나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은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손목을 감싸는 차가운 금속이 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전해졌다.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마치 나를 지켜주는 동시에 감추어진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발견한 사진과 편지들은 내 마음속에 무거운 파문을 일으켰다. 젊은 시절 아버지 곁에 서 있던 그 여자의 눈빛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강렬했다. 나는 그 여자가 바로 나와 닮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걸까? 그날 밤 집 안은 고요했고 벽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림만이 시간을 알렸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폭풍우처럼 뒤숭숭했다. 현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느릿느릿 차를 마셨다. 그때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림자가 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틈 사이로 흰 빛이 살짝 새어나왔다. 나는 손목에 감긴 은팔찌를 더 꽉 쥐었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림자의 실루엣이 선명해졌다. 낯익은 이였다. 아버지였다. 지은아, 이제 준비됐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마주할 준비가 됐어요.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간이야. 오래된 상처와 비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으며 과거의 진실을 마주했다. 편지 속에는 아버지와 그의 첫사랑 사이에 얽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사랑은 운명에 의해 갈라졌고 그 흔적이 바로 이 은팔찌와 함께 내게 전해진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의가 솟아났다. 더 이상 피해가지 않을 거야. 이 비밀을 풀고 나 자신을 찾을 거야. 아버지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너도 그 일부야. 그리고 그 힘을 믿어라.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았다. 은팔찌가 희미하게 빛나며 나를 감쌌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나를 휘감아 올 것임을. 그리고 문득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다. 너는 준비됐느냐? 그 질문에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네, 이제는 준비됐어.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의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가을 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낙엽을 흩날렸다. 나는 은근히 벗겨진 린넨 셔츠 위에 부드러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발끝에는 낡은 가죽 슬리퍼를 신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은 전혀 낡지 않았다. 머리칼은 자연스레 흘러내렸고 분홍빛 새틴 리본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서 살랑거렸다. 그날 아침 아버지와 나는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감정은 선명했다.
편지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와 함께 오래전 숨겨진 장소에 대한 암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편지를 쥐며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것일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것이 진실의 시작이다. 우리는 늦가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몰고 바닷가 가까운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첫사랑과 관련된 오래된 별장이 있었던 곳이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뜨거운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낡은 나무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움이 내 안의 불안을 더 자극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 우리를 맞았다. 빛바랜 사진들과 낡은 가구들 사이로 어렴풋이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구석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작은 열쇠가 있었다. 일기장 속 글씨는 고통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나는 속삭였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창문이 덜컹거렸다. 나는 순간 몸을 움츠리며 일기장을 꼭 쥐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지은아,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마주할 진실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할 거다. 나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길을 걸을 거야. 그날 밤 별장 안은 낡은 촛불 불빛 아래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공간이 되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읽으며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 사이에 숨어 있다. 그 문구가 내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운명의 실타래임을.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은팔찌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준비됐어. 이제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별장 밖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별장 안은 촛불의 흔들림에 따라 그림자가 춤을 추었다. 나는 낡은 일기장을 손에 쥔 채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은팔찌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내 심장 박동과 어우러졌다. 아버지는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가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사이로 희미한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찾는 진실은 이보다 훨씬 깊을 거야.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밀도 숨어 있을지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실마리야. 나는 말했다. 그 순간 별장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집 안으로 새우며들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손목의 팔찌를 더 꽉 쥐었다. 누구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예상과 달리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마을에서 가끔 보던 정우였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결의에 차 있었다. 지은 씨,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가 경고했다. 나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길을 함께 걸어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지도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이 모든 열쇠입니다. 우리는 촛불 아래서 지도를 펼치고 앞으로의 여정을 계획했다. 그때 창밖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나는 팔찌가 따뜻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 준비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고 별장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은 성체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그 소리에 답했다. 그래, 시작하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귓가를 간지렸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손목에 은팔찌를 꼭 쥐고 그 말에 맞서듯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춤추게 했다.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결단을 다시 일깨웠다. 아버지와 정우는 나를 둘러싸고 낡은 지도를 펼쳐놓았다. 지도에는 남해의 바닷가, 작은 섬들과 깊은 산골짜기, 그리고 오래전부터 숨겨져 온 비밀의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가 우리가 찾아야 할 마지막 단서가 있는 곳이다. 전구가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네가 이 길을 선택했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갑작스런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철커덕하는 금속 소리.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팔찌에서 흐르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몸을 긴장시켰다. 준비하라. 은팔찌가 속삭이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나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주인공이다.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문이 쾅 닫히며 밖에 불빛이 꺼졌다. 집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내 안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 밤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나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어디선가 멀리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었다. 내 손목에 은팔찌가 조용히 울리며 내게 속삭였다.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말은 비밀이자 약속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